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상의 아름다움과 삶의 경이로움에 대하여 그리움이 나를 밀고 간다 입니다. 지은이는 헤르만 헤세, 옮긴이는 두행수, 발행은 문해춘추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헤르만 헤세의 삶을 견디는 기쁨을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헤세의 유년과 고향에 대한 추억, 여행과 방랑에 대한 동경을 담은 그리움이 나를 밀고 간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헤세는 정원이 있는 작고 아담한 고향집을 그리워하면서도 늘 배낭을 메고 낯선 곳을 찾아 떠나는 방랑자의 삶을 동경하였는데요. 그는 여러 산문과 시를 통해 유년의 기억을 들춰보며 부모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의 감수성의 발자취를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형식적이며 위선적이기까지 하던 어른들의 세계와 어른이 되었지만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바라보던 헤세의 시선이 어우러지면서 우리 모두 마음속에 똑같은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떠남과 머문, 동경과 향수 사이에서 살았던 헤르만 헤세. 그는 평생을 고향과 자연에 대한 사색, 인간과 예술에 대한 고뇌 사이에서 살았던 작가이자 자연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연을 사랑했으며 인간을 이해하려 노력하였고 예술을 위해 뜨거운 삶을 바쳤던 그가 들려주는 고향, 자연, 예술에 대한 뜨거운 고백이 이 책에서 57편의 작품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아름답고 우울한 구름. 산, 호수, 강, 태양은 나의 친구들이었고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오랫동안 나는 어떤 사람들이나 그들과 나눈 삶보다도 그것들을 더 다정하고 더 친숙하게 느꼈었다. 그러나 내가 반짝거리는 호수와 왠지 서글퍼 보이는 전나무, 햇볕이 내리쬐는 바위보다 더 좋아했던 것은 구름이다. 이 드넓은 세상에서 구름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고 나보다 더 구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서 구름보다 더 아름다운 사물이 있으면 나에게 가르쳐다오. 구름은 즐거움을 주면서 위로도 해주는 존재이다. 그것은 신이 구름에게 부여한 축복이자 재능이며 분노이면서 동시에 죽음의 위력을 지녔다. 구름은 마치 갓 태어난 생명처럼 감미롭고 부드러우며 평화롭다. 그것은 아름답고 풍요롭고 마치 착한 천사들처럼 너그럽다. 또한 그것은 죽음의 사자처럼 어둡고 벗어날 수 없으며 또 인정사정 보지 않는다. 구름은 얇은 층을 이루면서 은가루처럼 떠다니는가 하면 가장자리에 황금빛을 띤 채 하얗게 반사하며 항해하기도 한다. 구름은 노란색, 붉은색, 청색으로 변하면서 휴식하는 듯이 멈춰 있다가도 마치 살인자처럼 우물하게 천천히 스쳐 지나간다. 그것은 폭주하는 말을 탄 기사들처럼
거친 소리를 내며 머리 위를 질주한다. 그러다가 우울한 기분에 잠긴 은둔자처럼 창백한 얼굴로 서글픈 꿈을 꾸듯이 매달려 있다. 구름들은 떠있는 섬의 형태를 보이는가 하면 축복하는 천사의 모습을 띠기도 한다. 그것들은 위협하는 손 같기도 하고 돛담배에 펄럭거리는 독과도 같으며 하늘에 떠서 배회하는 두루미처럼 보일 때도 있다. 또한 그것들은 모든 인간들의 꿈을 아름답게 비유한 존재로서 신이 계시는 하늘과 메마른 지상 사이를 떠다닌다. 그렇게 하늘과 지상 양쪽에 다 속하며 지상의 꿈이 되기도 한다. 그 꿈속에서 그들은 오염된 영혼을 순수한 하늘에 매달리게 한다. 구름들은 영원히 방랑하는 것들, 모든 이상과 갈망, 향수의 영원한 상징이다. 또한 그것들은 땅과 하늘 사이에서 수줍으면서도 꿈꾸듯 그리고 저항하듯 매달려 있다. 그처럼 인간들의 영혼도 시간과 영혼 사이에서 수줍어하고 꿈꾸면서 그리고 저항하면서 매달려 있다. 오 구름이여, 아름다우면서도 쉴 새 없이 떠다니는 존재여.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그것을 사랑했지만 구름을 바라보면서 나 역시 구름이 되어 삶 속을 떠다니게 되리라는 것은 알지 못했었다. 여기저기 낯선 곳을 방랑하면서 시간과 영혼 사이에서 떠다니면서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구름은 나에게 다정한 여자친구이자 누이들이었다. 골목길을 지나가다가도 우리들은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며 아는 채 있고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또 그 당시 구름에게 배운 것 역시 나는 잊지 않았다. 구름의 모양과 색, 하늘에서 즐기는 유의, 함께 빙빙 돌며 주는 윤무, 이어지는 휴식, 그리고 그들이 흘러가면서 지상과 천국에 관해서 들려주는 이상 야릇한 이야기들을. 곧 내가 구름에게 다가갈 시간이 가까워졌다. 나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구름 사이로 발을 내딛었다. 많은 구름 무리를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최초로 산봉우리 위에 올라간 것은 10살 때였다. 우리가 사는 니미콘 마을 기슭에 있는 알프스 초원지대의 산꼭대기였다. 그때 나는 정말 처음으로 산들의 모습이 무서우면서도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다. 깊이 파여들어간 협곡들은 얼음과 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녹색으로 반짝거리는 빙하,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빙하들이 쌓인 산등성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높고 둥근 하늘, 태어나서부터 10년 동안 산과 호수에만 갇혀 살아왔고 가까운 언덕에 둘러싸여 비좁은 공간에서만 살아온 내 머리 위에 최초로 거대하고 드넓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 앞으로는 도저히 경계도 끝도 없는 듯한 지평선이 바라보이던 바로 그날을 나는 잊을 수 없었다. 이미 그 산꼭대기로 올라갈 때부터 나는 아래쪽에서 보았을 때는
그리 위험해 보이지 않았던 가파르게 경사진 바위벽들이 그처럼 위압적이고 거대한 것을 알고 새삼 놀랐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완전히 제압당했다. 두려움과 환호의 느낌 속에 돌연 거대하고 드넓은 공간이 내게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세상은 마치 동화 속에서 보던 것처럼 거대했다. 위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사는 마을 전체는 저 아래 깊숙이 놓여 있어 어디론가 사라질 듯 조그맣고 밝은 반점으로만 보일 듯 말 듯 했다. 골짜기 아래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좁고 가깝게 여겨졌던 산봉우리들은 실제로는 몇 시간을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먼 거리에 있었다. 그때 나는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대해 아주 협소한 눈길을 한번 주었던 것일 뿐, 사실은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 바깥 세상에는 거대한 산들이 존재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도 그에 대한 아주 적은 소식마저도 우리가 사는 이 외딴 산구석에는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알아챘다.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 마치 나침판의 바늘과 같은 무엇이 있어 무의식적으로 저 멀고도 거대한 세상을 갈구하며 강렬하게 떠는 것이 느껴졌다. 마침내 나는 그 구름들이 지닌 아름다움과 우울함을 완전히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내가 본 것은 무한히 먼 것을 동경하면서 방랑하는 모습이었다. 대립. 여름이 한창이다. 며칠 전부터 이미 커다란 여름 목련 나무가 내 방 창문 앞에 활짝 꽃핀 채 서 있다. 그 나무는 남쪽 지방의 여름을 상징한다. 언뜻 보기에는 느긋하고 무관심하고 굼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급하면서도 마치 흥청거리듯이 풍성한 꽃을 피워낸다. 눈처럼 하얗고 거대한 꽃받침 가운데는 많아야 8개 내지는 10개 밖에 안 되는 꽃잎이 동시에 피어난다. 나무는 2달가량 일정한 크기의 꽃을 피워낸다. 그런데 이 탐스럽고 커다란 꽃잎들은 너무나도 덧없이 지고 만다. 어떤 꽃송이도 이틀 이상은 살지 못한다. 꽃들은 대개 이른 아침에 연녹색의 꽃봉오리로부터 피어나는데 그것은 아주 순수한 백색이다. 꽃잎은 마치 마법 속에서 나타난 듯이 비현실적으로 하늘거리며 하늘을 받치는 거대한 아틀라스의 하얀 기둥처럼 빛을 반사한다. 그리고 어둡게 반짝거리는 강인한 상록수 잎사귀들 곁에서 하루 동안 젊음을 간직한 채 반짝거리며 흔들린다. 그런 다음에 꽃잎은 색이 바래기 시작한다.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하면서 형체를 잃어가고 피로에 지쳐 굴복한다는 시적인 표현이 어울릴 만큼 늙어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모든 노쇠 현상이 일어나는데 겨우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하얀 꽃송이는 이미 색이 바래 연한 계피색으로 변했다.
어제만 해도 아틀라스 기둥처럼 단단했던 것들이 오늘은 마치 섬세하고 부드러운 전연 가죽처럼 힘없이 늘어진다. 목련나무는 꿈처럼 경이로웠다. 숨결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고 실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나의 거대한 여름 목련나무는 매일같이 눈처럼 순수한 꽃잎을 피우며 늘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꽃잎에서 나는 섬세하고도 자극적이며 진기한 향기. 그것이 내 서재로 불어올 때면 레몬 냄새가 떠올랐다. 거대한 여름 목련 나무는 그토록 아름답기는 해도 항상 나의 다정한 친구는 아니었다. 어떤 때에는 근심 어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적대감을 가지고 그 나무를 바라보고는 했다. 그 나무는 자라고 또 자랐는데 나와 이웃으로 지냈던 10년 동안 너무도 무성하게 뻗어 나갔다. 그래서 봄, 가을의 몇 달 동안은 얼마 안 되는 아침 햇빛이 그 나무에 가려 내 방의 베란다에는 들어오지도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리고는 하였다. 그 나무는 거인처럼 자랐다. 어떤 때 보면 굉장한 양의 수액을 흘리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라나는 것 같았는데 그럴 때에는 마치 강인한 힘으로 빠르게 위를 향해 나가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흐느적거리는 젊은이처럼 보인다. 그러다가 한여름이 되어 꽃이 피는 시절이 되면 그 나무는 화려함으로 가득 찬 근엄한 모습을 띠다가도 때론 한없이 부드러운 모습으로 서 있다. 바람 속에서도 변함없이 빛나면서 사각사각 소리를 내고 나뭇잎들은 마치 니스칠을 한 것처럼 반짝거린다.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연약한 꽃잎을 보호하려고 애쓴다. 커다랗고 투명한 꽃잎들을 피워내는 이 거대한 나무 건너편에는 다른 나무가 서 있다. 그 나무는 마치 난쟁이처럼 왜소한 나무인데 나의 작은 베란다에 놓인 화분에 심어져 있다. 이 둥그스레한 난쟁이 나무의 이름은 실츠 백나무다. 키는 채 1미터도 안 되는데 이미 수령은 4년 정도 되었고 작은 마디가 붉어져 있는 자의식이 강한 난쟁이다. 위엄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마치 기인처럼 웃음을 자아내는 자극적인 모습이 조금은 감동적이고 조금은 우스꽝스럽다. 이 나무는 최근에 생일 선물로 받아 베란다에 세워놓은 것인데 개성이 참 강해서 가지들은 마치 수십 년 동안 폭풍우에 시달린 것 같은 마디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길이는 겨우 손가락만하다. 난쟁이 나무는 건너편에 서 있는 그의 거대한 형제를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건너다 보고 있다. 그 거대한 나무에 매달린 꽃잎들 2개만 합쳐도 이 품이 있는 난쟁이 나무를 덮어 버리기에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여름 목련 나무는 난쟁이 나무에게 어떤 자극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실측백나무는 여름 목련 나무에게 시선도 주지 않는다. 큰 키에 포동포동 살이 쪄 잎사귀 한 장으로도 난쟁이 나무 전체를 덮을 만큼 큰 거인 나무인데도 말이다.
난쟁이 나무는 작은 기념비처럼 깊은 생각에 잠긴 듯이 혹은 자기 내면의 세계로 들어간 듯이 특이한 모습으로 서 있을 뿐이다. 그 나무는 나이를 아주 많이 먹은 나무처럼 보인다. 인간 세계에서도 난쟁이들은 종종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거나 혹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듯이 말이다. 몇 주 전부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뜨거운 여름 햇살 때문에 나는 덧문을 닫아 놓은 채 작은 방 안에 갇혀 살고 있다. 그 거인나무와 난쟁이 나무만이 나와 교감하는 생명체이다. 거대한 목련나무는 나에게는 성장하는 것, 충동적이면서 자유로운 모든 생명을 상징한다. 또한 걱정 근심 없고 여유로운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나를 유혹하는 소리로 여겨진다. 침묵을 지키는 난쟁이 나무는 정반대이다. 그다지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는 그 나무는 무언가 낭비하는 법도 없다. 그것은 자연이 아니라 정신이며 충동이 아니라 의지이다. 사랑스러운 작은 난쟁이 나무여,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내 모습은 참으로 경이롭구나. 창조의 모습을 간직한 너는 참으로 강인한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구나. 건강하고 씩씩하며 낙천적인 것, 모든 심각한 문제들도 웃으면서 대할 줄 아는 자세, 비난의 말을 거부하며 순간을 즐기면서 얻는 생명력,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 시대는 세계대전에 대한 부담스러운 기억을 허위 속에 잊어버리려고 한다.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과장되게 행동하고 지극히 미국적인 것을 따라한다. 살찐 아기처럼 분장한 배우처럼 일부러 과장되고 어리석게 굴면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행복해하고 환하게 웃는다. 영어로 스마일링이라고 하던가. 그런 낙관주의가 팽배하다. 환하게 빛나는 꽃잎들로 매일 새로운 치장을 하고 새로운 영화배우의 사진들을 걸고 신기록을 나타내는 숫자들을 보며 즐거워한다. 위대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곧 사라질 것들이다. 모든 그림들과 기록적인 숫자들은 단지 하루살이 같은 것일 뿐이다. 하지만 이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과대평가되어 있는 낙관주의, 그것은 전쟁과 비참함, 죽음과 고통을 사람들이 그저 환상으로 떠올리는 것으로 치부할 뿐이다. 그러면서 어떤 근심이나 문제 따위는 알려고 들지도 않는다. 미국식 모형을 본떠 지나치게 비대해진 낙관주의 때문에 우리들 정신 역시 과장되고 억눌리고 자극받는다. 그리하여 한쪽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또한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적대감을 가지고서 분홍빛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세계를 거부하려고 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시류를 따르는 철학자들의 저서나 잡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의 이웃인 두 그루의 나무, 경이로울 정도로 생명력이 넘치는 목련나무와
외형을 불리는 것을 거부하고 순수한 정신으로 남은 난쟁이 나무 사이에 앉아서 나는 두 개의 대립물이 벌이는 유의를 관찰하며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더운 날에는 약간 졸리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담배를 피우면서 저녁이 되어 서늘해진 공기가 숲에서 불어오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도처에서 내가 행동하고 읽고 생각하는 것 안에서 오늘날의 세계가 겪는 것과 똑같은 분열이 내게도 부딪혀 온다. 매일같이 몇 통의 편지를 받는다.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온 편지들도 많다. 대부분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쓴 것들이다. 그 편지에는 내 의견에 동의하는 것들도 있고 이따금 불평을 토해내는 것들도 있다. 모두가 같은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같이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는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관주의자인 나를 대놓고 질책하거나 비웃거나 불쌍히 여기곤 한다. 때로 그들은 내가 궁핍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현실을 과장하거나 환상적으로 볼 수 있는 권리를 주기도 한다. 물론 목련나무와 난쟁이 분재는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로서의 권리 모두를 가지고 있다. 다만 나는 전자를 좀 더 위험하다고 여긴다. 그 나무가 지나치리만큼 만족스럽고 포만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볼 때마다 1914년의 일과 누구나 건강하다고 여겼던 낙관주의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모든 독일 국민들은 낙관주의를 토대로 모든 것은 훌륭하고 황홀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으며 전쟁이란 원래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인 사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전쟁은 아마도 독일 측의 우울함만 안겨주고 말 거라고 말하는 모든 비관주의자들을 벽에다 세워놓고 위협했었다. 그렇게 비관주의자들은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골목 끝까지 몰리기도 했다. 낙관주의자들은 소위 위대한 시대를 축하하면서 환성을 질렀다. 정말로 몇 년 동안은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그들과 온 국민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고 힘겨운 승리를 계속해 갔다. 그러다가 돌연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제 옛날 그들이 비난했던 비관주의자들이 건네는 위로를 받아야 한다. 계속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서 용기를 얻어야만 했다. 나는 그때의 그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우리 같은 정신적인 비관주의자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 그저 불평만 하고 나쁘게 평가하거나 비웃기만 할 권리는 없다. 하지만 결국 우리 같은 정신적인 사람들은 우리들을 오늘날의 낭만주의자들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말이 물론 우호적인 뜻을 담고 있지는 않다. 또 이 시대의 한 구성원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이름으로 말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트로피를 받은 권투 선수나 자동차 생산업자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한 부분을 만들어 갈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뻔뻔스러울지 모르지만
나는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다. 그 두 그루의 나무는 놀라울 만치 대립한 채 서 있다. 그러나 자연의 모든 사물들처럼 정작 대립 자체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 둘 다 자기 자신과 자기가 지닌 권리를 확신하고 있다. 둘 다 강인하고 즐기다. 목련나무는 끈끈한 수액을 넘치도록 만들어내고 풍성한 꽃잎들은 후덥지근한 향기를 뿜어낸다. 그리고 난쟁이 분재는 자기 자신 속으로 더욱 깊이 침잠한다. 자신 속에 간직하는 고향. 아침과 저녁 사이에 낮이 있듯이 나의 삶도 여행을 떠나고 싶은 열망과 고향을 그리는 향수 사이에서 흘러가고 있다. 아마 나는 언젠가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가 되어 그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리하여 굳이 여행을 떠나서 이상을 현실화시킬 필요도 없이 여행하며 보고 들었던 많은 영상들은 고스란히 내 안에 남아 있을 것이다. 어쩌면 고향을 내 안에 간직하게 될 수도 있다. 그때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나 붉은 칠을 한 조그마한 집 따위를 탐내는 일도 없을 것이다. 자기 안에 고향을 갖는다는 것, 그럴 때 삶은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그러면 중심이 설 것이고 그 중심으로부터 모든 힘이 솟구쳐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삶에는 그러한 중심이 없다. 오히려 나는 수많은 열정들의 양극 사이를 주저하며 지나쳐 가고 있다. 그저 고향에 남아있고 싶은 동경이 있는가 하면 저 먼 여행길을 떠나고 싶은 욕망이 일기도 한다. 여기서는 수도원에 들어가 고독하게 머물고 싶은 갈망이 있는가 하면 저기서는 사랑을 하면서 더불어 살고 싶은 충동이 있다. 나는 책과 그림들을 수집했다가 다시 그것들을 남들에게 주어버리기도 하고 한때는 사치스럽고 부도덕한 생활을 했다가 그것에서 벗어나 금욕과 고행의 길을 떠난 적도 있다. 나는 전적으로 삶을 신뢰했고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랐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을 향한 신뢰가 중요한 것을 깨닫고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를 다르게 바꾸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기적이다. 기적을 찾으려는 사람, 그것을 현실로 만들려는 사람,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도우려는 사람에게서 기적은 멀리 달아날 뿐이다. 내가 하는 일은 다만 팽팽하게 긴장된 수많은 대립들 사이를 오가면서 만약 기적이 나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맞을 준비를 할 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만족하지 못하고 안정을 얻지 못하여 고통을 겪는 일뿐이다. 푸른 초목에 둘러싸인 붉은 집이여, 나는 이미 너를 경험했다. 그러니 너를 또 한 번 만나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한때 고향을 가졌었고 한 채의 집을 지으며 벽과 지붕을 측량했었다. 그리고 정원에 길을 내고 방 안의 벽에는 몇 개의 그림을 걸었었다.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을 지니고 살며 나도 그런 충동에 따라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좋은 경험이었다.
내가 소망했던 많은 것들이 삶에서 이루어졌다.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시인이 되었으며 집을 한 채 가지고 싶었는데 결국 집을 지었다. 아내와 아이들을 가지고 싶었던 소망도 이루어졌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고 싶었던 꿈도 이루었다.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진 모든 소망은 너무도 쉽게 실증이 났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시를 쓰는 일조차 내게 기쁨을 주지 못했다. 집은 너무나 좁게 느껴졌고 내가 이룬 목표들은 어느 것도 진정으로 원했던 것들이 아니었다. 나는 가던 모든 길에서 되돌아와야 했으며 모든 휴식의 끝에는 또 다른 동경이 남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많은 길을 돌아오더라도 다시 걸을 것이다.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것들은 나를 또 실망시킬 것이며 모든 것들은 그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 그 끝에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깨달음을 얻는 열반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나에게는 아직도 환하게 불타오르는 빛이 있다.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며 강한 애착을 간직한 별들이 발산하는 찬란한 빛이. 외면세계, 내면세계.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나는 자연의 기이한 형태를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다. 그저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고유한 매력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언어에 몰두했다. 길고 딱딱하게 말라버린 나무뿌리, 오래되어 조금씩 깨지고 색이 변한 돌, 물 위에 떠다니는 기름얼로, 유리잔 속에서 튀어오르는 물방울까지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위대한 마력을 지닌 것처럼 보였다. 물과 불, 연기와 구름, 먼지, 특히 원을 그리며 반짝이는 얼룩들은 무엇보다도 특이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혹은 비합리적이면서도 복잡하게 되얽힌 이상야릇한 형태에 몰두할 때 우리의 내면에는 그런 현상과 하나가 되고 싶은 감정이 솟아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기질과 기분에 따라 우리들만의 것을 창조하고 지키려는 유혹을 느낀다. 그 순간 우리와 자연 사이에 가로놓인 경계가 떨리면서 찢겨나가는 것이 보인다. 우리들의 신경조직에 와닿는 모습들이 외부의 사물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내면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는 분위기에 휩싸인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우리는 스스로가 창조자가 되는 것을 쉽게 발견한다. 이 세계가 지속적으로 무언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다. 오히려 우리 안에 그리고 자연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야말로 신성한 것이다. 그것은 결코 우리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외부 세계가 몰락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다시 그 세계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산과 강, 나무와 잎사귀, 뿌리와 꽃, 이 모든 자연 현상은 우리들 안에 그 원형을 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본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혼의 세계에 있지만 대부분은 사랑과 창조의 힘으로 느껴진다. 읽기 좋은 날 오늘은 그리움이 나를 밀고 간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